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벌써 간호연구 방법론 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2단원 연구 문제와 가설의 설정에서 연구자의 윤리 부분 정리했습니다. 1번 연구에 대한 윤리 지침. 간호에 관한 연구를 잘 수행하려면 연구자의 연구 수행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정직성과 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또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2번 윤리적 연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첫 번째, 과학적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대상자 권리 보호에 하자가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연구에 있을 수 있는 위험성, 불편감, 이익 또는 이러한 것들이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의도적으로 숨겨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자신이 한 연구에 기여한 사람을 인정해서 알려야 한다. 다섯 번째, 대상자를 프라이버시 침범, 강요, 속임, 해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여섯 번째, 연구의 목적, 과정, 방법, 결과 등에 대해 솔직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자료는 익명으로 한다. 여덟 번째, 연구 자금의 출처를 알려야 한다. 아홉 번째,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열 번째로, 자신이 한 연구 결과에 대한 비평은 받아들이고 또 공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입니다. 3번, 연구 결과를 미리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자신도 모르게 연구를 끌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윤리적 연구에 과학적 객관성과 관계가 있다. 4번, 계속해서 과학적 객관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과학적 객관성이 있는 연구 결과를 갖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윤리적인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분석한 객관성 있는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도중 연구자 개인의 가치와 편견을 끊임없이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가 과학적 객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연구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자신도 모르게 연구를 끌고 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며 연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위, 예를 들어 남의 것을 베낀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자, 과학적 객관성과 관계 있는 것은 연구 결과를 미리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남의 것을 뺏긴다거나 하는 옳지 않은 행위를 하지 말 것, 이런 것은 과학적 객관성과 관계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5번, 연구 대상자가 갖는 4가지 권리, 연구 대상자가 갖는 4가지 권리. 대상자의 권리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침해되기 쉬운데 연구 대상자가 갖는 4가지 권리에는 첫 번째, 해를 받지 않을 권리. 두 번째, 연구에 대해 무엇이든지 알 권리. 세 번째, 스스로 결정할 권리. 네 번째는 프라이버시, 익명, 비밀 보장의 권리가 있다. 6번, 자, 연구 대상자의 권리 중에 무엇이든 알 권리는 다음에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연결이 됩니다. 충분히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스스로 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7번. 모든 연구 대상자는 연구에 대해 무엇이든 알 권리가 있다. 연구에서의 위험성, 불편성, 이익 등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숨겨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윤리의 원리 중 정직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서 8번. 연구 대상자가 갖는 권리 중 정직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은 연구에 대해 무엇이든 알 권리가 정직의 원리에 기반을 둔 권리 되겠습니다. 9번.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란 연구에서 다음 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 내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연구의 목적 및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 두 번째, 자료가 수집될 방법,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예상되는 잠재적인 해와 불편감, 네 번째는 익명성과 비밀 보장, 다섯 번째, 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결과, 예상되는 이익이나 부작용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참여를 거절할 권리 및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권리. 일곱 번째, 연구자의 소개 및 연락 방법. 1번에서 7번까지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번, 대상자 권리 중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윤리의 원리 중 자율성 존중의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어떤 형태의 강압도 있어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연구 참여 동의는 자율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로는 사전 동의가 있습니다. 사전 동의는 스스로 결정한 권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1번. 연구자는 자료 수집 도중 자칫 잘못하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가 있다. 대상자가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든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은 에이즈 환자입니까? 마약을 복용합니까? 사생아입니까? 와 같은 질문 등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들어간다. 12번. 연구 대상자는 연구로 인해 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윤리 원리 중 무해의 원리 및 선행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연구자 개개인뿐 아니라 연구 수행을 돕는 사람들 모두가 연구 수행 도중과 연구 발표 시에 모든 연구 대상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13번.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행위는 익명성이라 한다. 14번. 면담에 의한 연구에서는 익명이 어려우므로 연구자는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해야 한다. 이는 참여자가 폭로한 어떤 정보도 대중에게 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함을 의미한다. 특히 환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법 행위이거나 이탈 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15번.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유지 방법의 예로는 대상자에게 이름 대신 고유 번호를 줌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즉, 응답한 대상자와 자료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쓸 때에도 사생활이 노출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실마리로 노출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보고해야 한다. 16번. 연구 대상의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면접자나 응답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윤리적 책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간단한 방법은 신원 정보의 필요성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정보를 지우는 것이다. 17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함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최초로 부각한 계기가 된 것은 뉘른베르크 강령이다. 18번 뉘른베르크 강령의 내용. 첫째, 자의적인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둘째, 연구 결과는 사회적으로 유익해야 함. 셋째, 인간에게 실험하기 전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넷째, 불필요한 소통이나 손상은 회피해야 함. 다섯째, 대상자의 죽음이나 불구를 야기할 수 있는 연구는 행하지 말아야 함. 여섯 번째, 위험과 이익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위험에서 연구 대상자를 보호해야 함. 일곱 번째, 연구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실시해야 함. 여덟 번째, 연구 대상자는 어느 때이든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 아홉 번째, 연구 대상자가 손상, 불구 또는 사망하면 연구를 즉시 중단해야 함. 19번 연구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의료인의 책임. 일반적으로 사전 동의를 얻는 일은 시술을 수행하거나 치료를 처방하려는 사람의 책임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사전 동의의 책임은 동의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즉 환자, 간호사, 다른 의료 제공자들, 그리고 가족의 문제이다. 환자는 반드시 그 결정을 이해하고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반드시 능동적으로 치료 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애써야 하며 그 다음 계획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결정이 환자에게 속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에게 기꺼이 설명하고 질문 및 다른 대안 탐구를 위해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당해야만 한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가 제한된 치료나 시술을 이해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이해하며 치료에 동의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20번 연구 동의서에는 전문 용어 사용은 삼가고 일반 용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연구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학력이 중학교 1, 2학년 수준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다. 21번 사전 동의를 위한 연구 보고서, 즉 서면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연구 소개, 연구 목적, 연구 과정, 위험 요인, 이익 요인, 대안, 무기명이나 비밀 보장, 연락처에 관한 정보, 보상, 연구 참여의 취소, 비강압적 거절, 불완전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등이 포함된다. 자, 여기서 연구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2번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란 일반적으로 건강관리기관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전문 집단의 대표자들로 윤리학자, 간호학자, 의사, 사회사업가, 양리학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구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이를 검토하기 위해 모임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23번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최소한 5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문화, 경제, 교육, 인종 등 배경이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연구심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윤리학 전공자, 법률가,
종교인 등의 비과학적 배경을 지닌 사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 1명 이상은 그 기관의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여야 한다. 24번 연구 참여 중 받는 위험에 취약한 대상자에는 어린이, 태아,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 죄수, 임종 환자, 무의식 환자들이 포함이 된다. 자, 여기서 학생은 취약 대상자가 아닙니다. 25번 연구 시행과 관련된 연구자의 윤리. 자, 앞에서 다 본 것들인데요. 간단하게 3가지만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구 시행과 관련된 연구자의 윤리. 첫 번째, 과학적 객관성은 연구의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조작하지 않고 연구자의 기대대로 연구 결과를 이끌고 가서도 안 되며 연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직은 자신이 시행하려는 연구에서 대상자가 경험할 수 있는 위험성, 불편감 또는 이러한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숨겨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글을 정당하게 인용하거나 참고하지 않고 도용 또는 표절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공동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을 인정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공동 연구자로서 대우하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